며칠 전에요, 좌파 사회단체가 여권의 반일 운동이 매우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좌파 단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사회진보연대라는 데에서 문 정부가 과도한 대응으로 화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사회진보연대는 지금 이 친북 좌파가 지금 지배적인 현 NL 위주의 주사파 위주의 계열과는 달리 북한의 좀 비판적인 PD 출신들 노선을 따르는 30, 40대가 중심으로 만드는 탈민족주의, 탈자본주의 가치를 내걸고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진보연대가 최근 청와대, 민주당 등이 주도하는 반일운동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을 하고 6일 인터넷에 공개한 글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을 막기 위해 반일 민족주의 장벽을 세우자는 청와대 선동은 불법 이민으로 백인이 어려워졌다며 장벽을 세우자는 트럼프와 닮았다,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은 이번 한일 갈등은 한국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우리는 이번 한일 갈등이 이번 일본 이상으로 한국에도 원인이 있다는 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일 포퓰리즘이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갈등은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도 성격이 다르다. 두 문제가 일본의 억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번 징용 노동자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 갈등은 한국의 과도한 역사적 해석과 외교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부가 갈등의 책임을 일본에 떠넘겨서는 안 되고 이 사태를 통해 현 문재인 집권 세력의 포퓰리즘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교훈으로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시 제국주의는 법적 정당성이 없어서 부당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당한 거라며 세계적으로도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시대에 자본주의가 다 그렇게 움직였다. 미국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시대적 사조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일 협정에 대해서도 한국은 경제 성장의 대가로 과거사 청산의 기회를 포기한 거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비판돼야 되겠지만 정부에 대해서도 임기응변적이며 갈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포퓰리즘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을 쳐부수기 위해 다수의 대중을 동원한다. 이 말 잘 들으세요. 해결할 문제는 미뤄두고 가상의 적에 화풀이만 하면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러면서 문이 밝힌 남북 경협을 통한 그 길과 그리고 여권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폐기 움직임에 대해 지금 화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한 것 중에 재밌는 거는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20세기 초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 세계 자본주의가 제국과 식민지 관계로 움직이던 때였다. 만약 대법의 판결 규정처럼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면 그 당시 세계 자본주의가 불법이었다. 자본주의는 대법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규범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19세기 세계 자본주의의 표준이었던 영국은 사대륙에 식민지를 만들고 심지어 아펜을 팔기 위해 중국을 침략했다. 영국이 중국을 아펜전쟁을 1차 아펜전쟁과 2차 아펜전쟁을 2번 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2번이나 했어요.
처음에는 홍콩 등과 5개 도시를 개방하라고, 나중에는 거기 중국의 관여를 좀 손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편 단속에 대한요. 그래서 양쯔강을 따라서 중국의 수도 난징까지 당시 이 서방의 구축함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영국을 추격 성장하던 서유럽 국가들도 모두 식민지를 만들었다. 영국이 부러워서 죽었지요. 누구 하나 이걸 가지고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콩고를 지배했던 레오폴드라고 그 누굽니까? 벨기에의 왕은 그 콩고 사람들이 말 안 듣는다고 전부 손을 잘랐어요. 그런 짓거리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발 산업 국가였던 일본은 비스마르크의 독일 제국을 모방해서, 그래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은 이런 시대에 체결됐다. 국제법이라는 걸 이렇게 딱히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던 세계 질서였다. 그러니까 유엔이 있었습니까? 국제연맹이 그 뒤에 미국의 윌슨 주도로 이렇게 재창되어 놓고는 1차 대전 끝나고 허지부지 돼버렸잖아요. 아무도 그딴 거 관심을 안 가졌죠. 합병조약의 강제성을 가지고 국제법 위반을 따지겠다는 것은 당시 세계 자본주의 역사와 한참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법으로 한일 합방이 옳으냐 그러냐, 또 얼마 전에 변호사라는 것들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1945년에 그 협상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고 어쩌겠다. 그 45년의 시대에서 일본한테 돈 뺏어내자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고요. 또 1910년 시점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병합하는 데 대해 거기에 무슨 국제법적인 질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요, 좌파지만은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은 원칙이 일관되어야 지식인입니다. 자본주의는 폭력과 야만의 토대에서 발전해왔다. 우리가 현재 문제로 삼는 19세기, 20세기 초의 자본주의를 보자. 당시 영국의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으로 이룬 생산력을 실현할 세계시장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국제분업과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침략해서 곳곳을 할 수 있는 데는 다 식민지로 만들었고, 19세기 중반 이후에 산업자본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금융자본이 평창하면서 식민지에 자본을 수출하고 노동력을 초과착취하는 과정이 더욱 폭력적으로 돼갔다. 일본이 산업화를 지속하며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중국까지 침략한 것은 당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행태와 다르지 않다.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는 19세기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이었다. 자, 그래서 레닌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발전의 최후 단계라고 했고, 독일의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두고 야만이냐 사회주의냐라는 질문까지도 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일본이 표방한 이상 제국주의적인 영토 팽창은 기본이었고, 또 봉건 완조의 위기를 스스로 배내서 부국 강병하지 못한 조선은 어차피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일본이 안 먹으면 또 딴 나라가 먹었겠죠. 별로 영양 가치가 없어서 좁고, 그래서 다들 끓이는 걸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한국을 먹어야 진출하니까 먼저 먹은 거죠. 한국이 만약에 자원이 많고 가치가 있었으면 벌써 딴 데서 미리 먹었겠죠. 옳고 그름, 합법, 불법이라는 규범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당시 세계 자본주의의 실체다. 19세기 제국주의는 법적 정당성이 없어서 부당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자, 한일 협정은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강화 조약은 성전국들의 패전국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한국은 성전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본의 통치에서 이탈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에 따라 전후 처리 과정도 양국 국민의 재산상 채권 채무를 해결하는 것만 남은 거죠.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무슨 성리국으로서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협정도 기본적으로 강화 조약의 연장성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강화조약은 패전국 일본에 대한 처리가 목적이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제적인 환경 때문에 징벌보다는 복구의 방점이 찍혔고 미국과 영국이 아예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조약의 주된 당사자가 일본한테 돈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자,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45년에 해방이 되어서 그때부터 협상이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메가드 군정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일본이 나라로 독립을 했죠. 그래서 한국전쟁으로 지금 반공의 동맹이 필요한데 일본을 그 중심에 세워야 되니까 미국은 강화조약 직후에 미일 안보조약을 맺어서 일본을 동맹국 지위로 격상을 시켰고 일본에서 한국 전쟁 물품 조달을 했고 일본 제품에 대한 수입 확대, 관세 우대 등도 해줬고 일본이 이런 동맹의 힘으로 70년까지 대미 수출을 해서 한마디로 고도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그런데 일본과는 달리 완전히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버렸고 58년부터 미국이 원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당시에 뭐 부패고 가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공업 투자뿐 아니라 정부 재정 무역 수지 보존까지도 원조를 의존해 왔는데 미국의 원조가 점점 줄어드니까 한마디로 경제가 붕괴되고 이 과정에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또 민주당이 붕괴되고 5.16 혁명이 일어났고 근데 군부가 정당성을 경제성장 처음에는 부패 척결해서 했지요. 그 다음에는 경제성장에서 하려다 보니 무슨 기본 시드만이 무슨 미천이 있어야 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투자 자금이 없으니 스스로 자본 축적이 가능한 수준으로 스스로 벌어서 할 정도가 되려면 뭐 시드마니가 종잣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자금 지원이 절실했고 그래서 돈을 받았고 그런데 당시에 미국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정탈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정치 경제 동맹의 이런 틀에 이제 주변국들이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런데 세계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은 당시 사회주의를 봉쇄하고 또 미국의 자본주의를 동맹을 할 이런 나라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패전국 일본과 독일이 굉장히 훌륭한 반공의 보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 조금만 살게 해주면 원래 저력이 있으니까 커지지 않겠느냐.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투자 자금이 없었고 또 월남 전쟁이 막 시작되면서 한국이 일본하고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되게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65년에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유무상 현물 보상과 그것보다 몇 배 많은 차관이 일본으로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들어왔고 실제로 일본 자금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65년에 한일협정은 한국의 경제성장의 대가로 과거사를 청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로 성장하려고 하는 이상은 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좌파조차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과 과거사를 맞바꿔갖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식민지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치유해야 되고 일본과 맞서 싸우자고 선동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이런 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게 용기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집권 세력은 반일 포퓰리즘으로 국가 운명을 건 도박을 하느냐. 해결할 실제 문제를 미뤄두고 가상의 적에 하풀이만 해대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자, 한국이 그동안 돈 장사 좋아하다가 세계 금융에 덫에 갇혀놓고 지금 EU 탓을 하면서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데 근데 영국이 아마 앞으로 금융위에서 커다란 위기를 만들 거다. 근데 문재인은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국면에서 북한과 경제 협력하자고 하고 정의당은 아예 미일 동맹의 초석이 된 65년 체제를 깨버리자고 하고 그 다음에 친북적인 사람들은 지소미아도 파기하자고 한다. 다 좋은데 민족주의가 감정으로 되냐?
65년 협정을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그런 감정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답을 찾아라.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를 보류할 방법을 찾고 여러 우회로로 한일 갈등을 연착륙시킬 방법을 찾고 그것이 한국과 일본 국민들을 덜 괴롭히는 방법이다. 한일 갈등을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은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국의 노동자들한테도 괴롭히는 일이다. 자, 이 정도 돼야 저는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좌파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은요, 정말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